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1년도 국가직 9급 재배학 개론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재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고득점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정도에서는 굉장히 좀 고득점이 나오셨어야지 정상이고요. 그런데 아직 공부가 조금 덜 되셨다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방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공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가 아니고 국가직에서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고 해서 지방직도 평이하게 출제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배학 점수 잘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해이해지시면 안 되고 지방직은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에 화성을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 요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 3번이 됩니다. 화성을 유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커다랗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시엔율, 구체적으로 시엔율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내적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옥신과 지베렐린의 체내 수준 관계, 옥신과 지베렐린의 체내 수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내적 요인입니다. 외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이제 온도와 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버널리제이션과 감온성의 관계, 버널리제이션과 감온성의 관계, 이런 게 이제 온도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 일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제 광조건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조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의 종자 증식 보급 체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1번이 됩니다. 일단 먼저 기본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기본식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신품종 증식의 기본이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식물이죠. 그리고 이제 원원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원원종은 기본식물을 증식을 해서 생산한 종자입니다. 그리고 원종은 원원종을 재배해서 채종을 한 것이 원종이 되죠. 그리고 보급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보급을 할 종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종을 증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1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알아보셨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품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취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자연에 있는 유전 변이 중에서 인류가 이용을 할 수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거, 이거는 유전자원의 정의입니다. 유전자원의 정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립유전자에서 빈도가 무작위적으로 변동하는 거, 이거는 유전적 부동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유전적 부동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봐주세요. 소수의 우량 품종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유전적 침식. 그렇죠? 유전적 침식
생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량한 품종만 계속해서 기르다 보니까 다양한 재래종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게 유전적 침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셨으면은 요 정도 수준은 아마 맞추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의 발화 과정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정답은 4번입니다. 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본다면 맨 처음에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장양분 분해 효소 생성과 활성화 저장양분 분해 효소 생성과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저장양분의 분해 전류 및 제합성 저장양분 분해 전류 제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배의 생장 개시 그리고 과피 종피가 파열되는 현상 과피 또는 종피가 파열되고 유묘가 출현하는 순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 4번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 흡수, 분해 효소 활성화, 그리고 여기 배의 생장, 그리고 종피 파열. 정답 4번이죠. 이것도 기출문제 열심히 보셨으면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 그죠? 그리고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내동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3번. 그죠? 세포 내에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은 좋아요. 정답은 3번이죠. 그런데 세포 내에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은 좋은데 전분은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원형질 단백에 SH기가 많은 게 좋다. 이런 애들은 이제 기계적인 견인력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래도 좀 분리가 잘 되기 때문에 원형질 파괴가 적어지죠. 그래서 내동성이 커집니다. 수분 투과성이 크다. 그래서 수분 투과성이 커야지 세포 내 결빙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내동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세포 내에 전분은 적어야 좋아요. 당분이 많아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당분이 많으면 좋다. 당분은 많은 게 좋고 전분은 적은 게 좋다고요. 전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질의 기계적 견인력에 의한 파괴가 커지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전분 함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당분 함량은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분이 많으면 내동성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분 함량은 원형질의 기계적 견인력에 의한 파괴가 커지게 하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전분 함량이 많으면 당분은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분은 적고 당분이 많아야 좋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분 함량이 많으면은 세포의 상투압이 높아진다. 그리고 원형질 단백의 변성도 막아준다. 그래서 당분이 많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거는 글자만 똑바로 읽으셨으면 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형질에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은 것이 좋다더라. 그래서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은 이런 애들이 또 세포 내의 결합수가 많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세포 내 결빙이 줄어들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은 것이 좋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콜로이드가 이렇게 원형질 친수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세포 내의 결합수가 많아진다는 것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 3번.
6번 한번 볼게요. 토양의 수분 함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6번 문제의 정답 2번이죠. 정답 2번입니다.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포장 용수량의 PF 값이, 포장 용수량의 PF 값은 2.5에서 2.7이잖아요. 2.5에서 2.7, PF 값은 2.5에서 2.7 이렇게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를 수가 있냐면은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더라.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여기 2번이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최대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다. 이거는 대공구, 소공구에 다 물이 들어차 있는 상태라고요.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최대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포화 용수량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포화 용수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포화 용수량.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PF 값이 0이다. 그런데 포장 용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용수량이면서 PF 값이 2.5에서 2.7이다라는 거, 굉장히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를 틀리신 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교재에서 봤어요. 그죠? 교재에서 봤는데 아직 암기가 덜 됐다거나 그래서 좀 틀리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초기 이주점 같은 경우 PF 3.9, 흡수계수는 이제 PF가 4.5라더라. 이런 거.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소로 옳게 짝지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화공유할량이 많대요. 병충해 저항성 되고 수광태세 좋게 하는데요. 수광태세, 이거 딱 보자마자 규소 딱 얘기가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규소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재배학에서는 이 규소를 필수 원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작물 생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작물 생리학 책에서는 규소를 필수 원소로 집어넣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배학이랑 작물 생리학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따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좀 부분이죠. 그래서 규소는 재배학에서 필수 원소 아니에요. 그런데 화공유, 벼 이런 애들이 규소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벼 같은 경우는 규산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그 규산을 많이 흡수했을 때 수광태세가 좋아지고 수량도 많아진다더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가보는 규소라고 하는 거가 그냥 딱 보자마자 나오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본 같은 경우 봐주세요. 두가작물에서 콩가작물이죠. 콩가작물에서 뿌리옥 발달이나 질소 고정에 관여하고 PB되면은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나번에 있는 나트륨, 셀레늄, 코발트 얘네 세 개들 중에서 뿌리옥 발달과 관련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정답은 코발트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 이거 코발트와 관련해서 우리 재배학 교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콩가작물의 뿌리옥에는 비타민 B12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써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콩가작물의 뿌리옥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 그거하고 코발트가 엄청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요. 코발트가 비타민 B12를 구성을 하는 성분이죠. 코발트가 비타민 B12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B12 이게 뿌리옥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나트륨, 셀레늄, 코발트 얘네들 중에서 뿌리옥과 관련되는 것은 코발트밖에 없으니까 정답이 4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셀레늄 같은 경우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재배학 책에서 셀레늄에 대한 거는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셀레늄 같은 경우 그냥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인산 흡수를 억제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인산 흡수를 억제한다. 이런 정도 셀레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또 기출도 됐었었죠. 나트륨 같은 경우 얘도 필수 원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 가지고 있냐면 샐러리, 사탕무, 순무 같은 애들한테서 시용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면에서는 칼륨하고 배타적인 관계다. 그죠? 그런데 제한적으로 봤을 때 칼륨의 기능을 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C4 식물에서 요구도가 높아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C4 식물에서 요구도가 높다. 이게 나트륨이 가지는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안전조정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온도 딱 봐야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됩니다. 왜 1번이냐면요. 가공용 감자의 저장 저고는 10도다. 그죠? 가공용 감자의 저장 저고는 10도라고요. 10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3, 4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공용 감자는 저장 저온이 10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용 감자는 저장 저온 10도 요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1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당 함량이 증가해서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공용 감자 저장 저고는 10도이고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당 함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품질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딱 온도만 보자마자 그냥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상추 있죠. 이거 상추 같은 경우는요. 딱 보자마자 이거 상추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추라고 대놓고 온도 나와 있는 게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상추는 뭐예요? 엽채류잖아요. 엽채류. 잎을 채소를 이용한 엽채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의 엽채류의 저장 조건.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엽채류는 온도 0에서 4도, 상대습도 90에서 95% 정도에 저장하는 게 좋다라고 교재에 딱 써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8번의 정답은 그래서 이제 1번 이거 가공용 감자의 저장 온도 이거 필수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배 조건에서 탄산가스 시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탄산가스 공급 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번 기출됐었거든요. 9번의 정답 4번이라고요. 그죠? 탄산가스 공급 시기는 오전이 좋죠. 오후보다. 오전이 좋다. 그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중에서 탄산가스 시용 시각은 탄산가스 시용 시각은 일출 30분 후부터 환기할 때까지 2~3시간이다. 일출 30분 후부터 환기할 때까지 2~3시간이다. 환기할 때까지 2~3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환기를 안 한다라고 해도 한 3~4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는 어때요? 오후에는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죠. 오후에는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이거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 CO2 시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단지 전류를 촉진할 수 있게. 이때는 전류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시기라고요. 그래서 오후가 또 해가 게 아니라 오전인 거죠. 정답이 4번. 예, 4번입니다. 탄산가스 공급 시기는 오후가 아니에요. 이때는 시용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럼 여기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시설재배 가치를 착과 유를 증대시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착과가 증대되게 하는 것은 이제 오이 같은 거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마토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설료 탄산가스 농도는 일출 직전이 이제 가장 높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떤 상태냐면요, 아직 광합성을 하기 전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햇빛을 받아요.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서 시설 내에서 온도도 올라가고 또 식물들이 햇빛을 받는데 광해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열심히 식물들이 광합성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딱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산화탄소 시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광합성 안 하는 시기.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산화탄소 흡수를 안 하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도와 강도가 높다. 그러면 이 상태는 뭐예요? 광합성 아주 열심히 하는 시기죠. 그러면 시설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막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탄산가스 시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탄산 시비 그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9번이 정답은 4번이죠.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작물의 수확 후 손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0번의 정답 이거 1번이 됩니다. 수분 손실의 대부분은 호흡작용에 의한 것이다. 요거가 틀렸죠. 우리 이거 수분 손실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증산에 의해서 수분 손실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은 호흡에 의한 수분 손실보다 10배나 높다. 호흡에 의한 수분 손실보다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이 10배 정도 높다고요. 그래서 수분 손실의 대부분은 호흡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증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중에서도 특히 90%는 기공증산이다. 그렇죠? 8에서 10%는 표피증산이다. 8에서 10%는 표피증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증산에 의한 수분 손실이 호흡에 의한 손실보다 10배나 높다. 그런데 증산과 관련해서 특히 90%가 기공증산, 8에서 10%는 표비증산이다. 요것도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아마 요번에 재배학 점수가 예상한 것보다 좀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교재에서 보긴 봤는데 아직 암기가 덜 됐다거나 이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은 막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 봐가지고 실수를 했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셨으면은 아마 다들 굉장히 좀 이렇게 낯익은 게 많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재배식물의 특성으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1번 문제로 많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1번은 왜 틀렸어요? 열매나가시의 탄립성이 크다가 아니라 탄립성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달돼 있죠. 탄립이라는 건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배식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수확하러 갈 때까지
열매나 종실이, 열매나 과실이 일어난 애들이 내가 수확하러 갈 때까지 식물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탄립성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자의 발화 억제 물질이 적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여기 4번 내용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자의 발화 억제 물질이 적거나 소실되는 방향으로 발달이 되었다.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종자 발화가 굉장히 잘 되는 방향으로 발달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자나 식물체 휴면성이 큰 게 아니라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달이 된 거라고요. 종자 발화 억제 물질이 적거나 한마디로 감소되거나 소실되었다라는 말은 종자에서 발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됐다는 뜻이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휴면성이 큰 게 아니라 휴면성이 아주 약해졌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번이 정답, 2번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에 대한 생물적 방제법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역성 품종을 재배한다. 이거는 뭐로 들어가냐면 경종적 방제법입니다. 경종적 방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종적 방제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토지 선정, 품종 선택, 토지 선정, 품종 선택, 그리고 또 종자 선택과 윤작, 종자 선택, 그리고 윤작, 재배 양식 변경, 그리고 혼식, 생육시기 조절, 혼식과 생육시기 조절, 12법 개선과 정결한 관리, 12법 개선과 정결한 관리, 12법 개선, 정결한 관리, 그리고 수확물 건조와 중간 기주식물 제거, 수확물 건조와 중간 기주식물 제거. 이게 경종적 방제법입니다. 품종 선택, 저항성 품종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생물적 방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적을 이용을 한다더라. 천적을 이용을 한다더라. 기량미생물을 이용한다더라. 이런 거가 생물적 방제법이에요. 그런데 생물 농약 이걸 보시고서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물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적이나 길항미생물 같은 애들을 이용을 해서 화학 농약 같은 형태로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농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천적이나 기량미생물 이런 애들을 화학농약과 같은 형태로 뿌린다고요. 그래서 생물농약을 보시고서 이거 혹시 이거 화학적 방법 이렇게 연결시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물농약은 천적, 기량미생물 이런 거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농약은 생물적 방제법입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게 뭐냐. 작물 생식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가 만들어져 종자 형성을 해요. 무슨 수정 생식이래요? 이거 아포미시스. 그죠? 아니, 아포미시스 정의 그냥 그대로 책에서 따왔네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이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아포미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믹스가 없는 생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믹스가 안 됐는데 배가 만들어져가지고 종자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수정 생식 이렇게도 부르고 무수정 종자 형성이라고도 부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예,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현상과 작부체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여기 2번이 됩니다. 예, 순산포식 농법은 휴양기에 두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콩과죠. 이런 콩과와 녹비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이렇게 휴한기에 콩과 작물이랑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거는 계량산포식입니다. 계량산포식입니다. 순산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산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산포식이란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땅을 3등분한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그러면은 순산포식은 땅을 3등분을 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3분의 1씩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한기에 두과나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한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휴한하는 거, 그게 순산포식이다. 그런데 순산포식이 아니고 계량산포식이 휴한기에 두과나 녹비작물 재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휴한기에 그냥 휴한시켜요. 그러면 순산포식. 그런데 계량산포식은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두과나 녹비작물 재배함으로써 지력이 훨씬 더 좋아지게 하는 거, 이게 계량산포식. 정답이 2번.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헷갈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산포식은 쉬게 하는 거예요. 휴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게 하지 않고 콩과나 녹비작물 재배해서 지력이 더 좋아지게 하면은 그건 계량산포식입니다.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 1번은 왜 드렸냐면 C3 식물은 C4 식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높아요. 그죠? 그리고 포화점은 낮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드렸어요. C3 식물은 C4 식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높고, 예, 그리고 포화점은 낮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2번 한번 볼까요? 강광이고 고온이면서 산소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을 때, 이때 광호흡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O2 농도는 높고 CO2 농도는 낮은 조건, 이 조건이 광호흡이 높은 조건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배 조건에서 온도 개수는 저온에서 더 크다라는 거. 그죠? 저온에서 더 크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로축은 광도.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세로축은 외견상 광합성. 외견상 광합성량. 외견상 광합성량,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지점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갈수록 외견상 광합성량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일 때에 식물체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떤 식물체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식물체가 있고, 또 어떤 식물체는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이런 조건 그림에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게 음지식물이고 어떤 게 양지식물이냐면 얘가 음지식물이고요. 그리고 얘가 양지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광보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광보상점은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외견상 광합성량이 0이 되는 지점의 광도, 그게 광보상점이라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는요, 이 지점이 광보상점이에요. 외견상 광합성이 0이 되는 지점의 강도, 이게 광보상점인 거라고요. 이 지점이 광보상점이다. 그리고 광보상점 이상으로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이 쭉쭉쭉쭉 증가하다가 어떤 강도에 도달을 했더니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지점까지 갔어요. 아, 이 지점이 그러면은 광포화점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지점이 광보상점이에요. 이 지점이 광보상점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이 지점이 포화점이라고요. 광포화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애는요, 요 정도 강도에서는 못 견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양지식물, 얘가 못 견디는 강도에서도 음지식물은 이 낮은 강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지식물은 광보상점이 낮아서 그늘을 잘 견뎌요. 그래서 음지식물은 내음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음지식물은 광보상점도 낮고 광포화점도 낮아요. 그런데 양지식물은 광보상점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그늘에서 잘 못 견딘다. 양지식물은. 그죠? 그런데 얘는 훨씬 더 높은 강도까지, 음지식물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까지 강합성이 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광포화점과 광보상점은 양지식물에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10아르당 수량을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식용자학물학하고 연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재배학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재배학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벼의 수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벼의 수량 재배학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적어본다면 단위 면적당 수수 곱하기 단위 면적당 수수 곱하기 일수 영화수 곱하기 등숙비율 곱하기 일립중입니다. 그러면 이삭수죠? 수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면 이삭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분월 끝에 이삭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유효 분월수가 400개래요. 이건 뭐예요? 이삭이 달려있는 분월의 숫자가 400개라는 거예요. 결국 단위 면적당 수수. 그거 그냥 여기 유효 분월수로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유효 분월이 4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단위 면적당 수수가 4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 하나당 영화수가 100개래요. 그리고 등속 비율이 80%래요. 이건 우리가 계산할 때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첫잎중이 25g이래요. 여기 계산할 때는 일립중으로 환산을 해서 공식에 넣어야죠. 그러면 일립중이라고 하는 것은 0.025, 그죠? 0.02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계산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800g이 나오네요. 800g. 그런데 이거는 단위 면적에서 800g. 이거 다 단위 면적 1제곱미터 기준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400 곱하기 100 곱하기 0.8 곱하기 0.025는 800g, 요거는 1제곱미터 기준의 수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아르당 수량을 계산을 하래요. 그렇다면은 10아르라고 하는 것은 1000제곱미터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800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야지 10아르의 수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지금 이게 한마디로 10아르당 수량이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800kg per 10아르 이렇게 되네. 그래서 16번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합 능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4번이네요. 그렇죠? 17번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예, 특정 조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계교배법을 통해서 자연 방임으로 자연 수분시켜 검정한다. 틀렸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일반 조합 능력, 특정 조합 능력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 일단 여기 보시면 일반 조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대 작중의 평균 작중 강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반 조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검정을 할 때에는 톱교배를 해서 일반 조합 능력을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조합 능력 검정할 때에는 톱교배를 통해서 일반 조합 능력을 검정한다. 톱교배를 통해
검정을 하고 여기에서 선발된 자식계통으로 여기서 선발된 자식계통으로 단교배를 해서 특정 조합 능력을 검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톡교배를 해서 1번 조합능력 검정을 하고 여기에서 선발된 자식계통으로 단교배를 해서 특정 조합 능력을 검정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조변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아니고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에 1권 134페이지를 보시면 팁이 있어요. 교재 하단에 팁이 있고 거기에 영양계 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양계 분리법이 있어요. 영양계 분리법이 있고 이 영양계 분리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아조변이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영양체의 일부인 눈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라고요. 눈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아조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 아조변이 아자가 아니고 눈아자예요. 눈아자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가 아니죠. 그렇죠? 생식세포가 아니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봐주세요. 생장점이니 핵가지니 이런 거가 다 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원래 빨간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인데 어떤 한 가지에서 노란 사과가 열려. 이 가지에서만. 그러면 이 가지를 뚝 띄어요. 뚝 띄어서 만약에 내가 삽목을 해봐요. 근데 삽목을 했더니 역시 노란 사과가 열리네. 그러면 요 가지만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은 원래 생기는 빨간 사과가 다 열리는데 이 특정한 요 가지, 얘만 노란 사과가 열렸다. 그거는 요 가지에만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노란 사과가 생겼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삽목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보면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지를 또 끼워가지고 삽목을 했더니 다시 빨간 사과가 나왔대. 그러면은 그거는 아조변이가 아니고 그거는 뭐 환경 조건이 안 받쳐줬다거나 양분이 부족하다거나 이래가지고 노란 애가 나온 거예요. 삽목해서 결과를 봤을 때 역시 똑같이 노란 사과가 나와주면 그게 아조변인 거라고요. 이거는 이 가지가 생기는 눈 이런 부분에서 변이가 생긴 거고 그리고 후지사가 신고배 이런 게 아조변이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후지사가 신고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문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아조변이의 정의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번 이런 거는 어려워 보이라고 집어넣은 거고 1번 이게 틀렸다라는 거 아주머니 정의만 알면 되는 문제 18번이 정답 1번입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원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9번 정답 3번이죠. 여기 3번입니다. 맥류는 야간에 온도가 높고 변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기화가 추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맥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낮에는 온도가 따뜻하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한마디로 변원 조건이 커야지
그래야 개화가 촉진이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맹류는 아주 특이적으로 변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개화가 촉진되는 좀 특이한 성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고구마는 변호원보다 30도 항온에서 개근 형성 촉진된다? 아니에요. 고구마는 항온 조건이 아니라 변온 조건에서 개근 형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높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야 그래야 탄수화물 축적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강압성을 많이 하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호흡을 조금 해요. 탄수화물 소모를 조금 해. 이래야지 탄수화물 축적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개근 형성이 잘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2번 봐주세요. 감자라고 하는 것은 밤의 기온이 10에서 14도로 저하되는 변온 조건이 이게 한마디로 이 괴경 발달에 훨씬 더 이로워요. 괴경 발달이 느려지는 게 아니고 괴경 발달에 이롭다, 괴경 발달이 잘 되게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감자 둘 다 변온 조건일 때에 탄수화물 축적이 잘 된다. 그래서 괴경 얘네들이 다 탄수화물 축적 잘 되는 조건에서 더 많이 아주 왕성하게 더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벼는 밤낮의 온도 차이가 작을 때 등수에 유리한 거 아니고요. 온도 차이가 클 때 등수에 유리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벼 같은 경우도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강압성을 많이 하고 밤에는 온도가 낮아서 호흡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일 때에 등수에 더 유리한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을철의 결실이라는 작물은 대체적으로 변온 조건에서 결실이 촉진된다. 그리고 여기 벼로 또 연결시키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의 형태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요거 문제 20번의 정답 3번입니다. 쌍떡잎 식물의 저장 조직인 떡잎은 유전자형 3N 아니에요. 떡잎은 2N입니다. 우리 이거 떡잎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떡잎은 뭐냐면 배예요, 배. 그래서 배축과 떡잎을 합해서 배라고 부른다고요. 배축과 떡잎을 합해서 우리가 배라고 부른다고요. 배는 2N이잖아요. 그죠? 배는 2N이라고요. 배는 2N이에요. 떡잎은 2N이에요. 유전자형이 3N인 거는 뭐예요? 배유가 3N이겠죠? 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배학 기출 해설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좀 제가 막 엄청 길게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암기가 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지방직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암기를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론서를 정독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재배학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